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귀한 사연 즐겁게 듣고 있는 30대 직장인이에요. 사실 결혼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채널인데, 저도 시집 가고 나서 이래저래 겪은 일이 많다 보니 다들 결혼하고 저처럼 사시는 건가 싶어 다른 기혼자분들 사시는 얘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결혼한 친구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서 결혼하면서 생긴 여러 일들을 어디 털어놓을 때도 마땅치 않았는데, 여러분들 사연을 듣다 보니 비록 얼굴은 모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겪고 계신 동지분들을 만난 것 같아 공감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그저 연애할 때와 결혼해서 한 집에서 같이 부대끼며 사는 건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제 남편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라곤 하나도 없을 거라고 자신했거든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얘기를 그때만 하더라도 참 우습게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 후에 남편에 대한 제 배신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어떻게 당신 남편한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 수가 있어? 평생을 같이 할 사람한테 겨우 이 정도도 못 해줘? 너야말로 그깟 돈 몇 푼이 없어서 네 마누라 등이나 처먹는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너 같은 놈을 남편이랍시고 평생을 믿고 살 생각을 했다니 내가 아주 내 발등을 찍었지. 연애 때부터 돈돈 노래를 부를 때에도 그저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거려니 내가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평생 서로 아껴가며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고생을 온팡지고 하고 나서야 겨우 깨닫게 되었습니다. 뻔뻔한 남편놈에게 대일 만큼 되었지만 당한 만큼 제대로 갚아준 제 이야기. 이제부터 시작해볼게요. 저희 친정은 소위 말하는 좀 산다는 집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건물도 몇 채 소유하고 계시고 현금 자산도 꽤 되고요. 저랑 제 여동생도 강남 8학군에서 학교 나와서 수도권의 명문 사립대를 졸업했고요. 잘하면서 용돈이 부족하거나 갖고 싶은 걸 딱히 가져보지 못한 기억이 없어요. 환경이 이렇다 보니 주변 친구들도 사정이 다들 비슷하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덕 쏠쏠하게 본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네요. 같은 대학 동기로 만난 남편은 저와는 자라온 환경이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소위 말하는 개천용이었으니까요. 없는 집안에서 가진 거라고는 똑똑한 머리밖에 없어서 학창시절 내내 죽어라 공부해서 명문대에 입학한 가난한 집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죠. 비록 결과적으로는 둘 다 열심히 공부해 같은 학교에서 만난 입장이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 같은 학교 다닌다는 걸 제외하고는 공통점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내내 알바며 과외며 학과 행사에는 거의 참석을 못해서 동기들 사이에서도 겉돌았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편견도 없고 다소 철도 없었던 저는 제 나이대 친구가 저렇게 아등바등 열심히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남편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가난한 집안 사람이라 항상 쪼들리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애 시절 내내 가난한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한테 무슨 덕 보려는 마음도 없었고 애써서 좋은 학교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집안에 보태려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이 제 곁에서라도 마음 편히 있었으면 했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돈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남편이 그때만 하더라도 안쓰러운 마음이었어요. 저야 그런 마음이었다지만 귀한 딸 부족할 것 없이 잘 키워놓았더니 가난한 집 남자한테 빠져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보고 저희 친정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왜 안 그러셨겠어요? 지금이야 저도 조금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아 사람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한다는 어른들 말씀을 이해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을 조건으로만 평가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은 우습게 여기는 말이라고 생각해 치기 어린 마음에 반감만 커가고 있었죠. 너 그 사람 꼭 만나야겠어? 너 개천용이 왜 무서운 줄 알아? 없는 집에서 겨우 한 사람 잘 돼서 성공한다고 위로 올라가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입 하나 돌아보겠다고 겨우 올라간 한 사람 발목 붙잡고 줄줄이 매달려서 그런 거야. 까딱 잘못하다간 같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너까지 도로 개천으로 끌려 들어갈 판이라고. 정신 좀 차려 이거사.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친정엄마 말이 틀린 것 하나 없었는데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나 듣기 싫었는지요. 거기다 저희 엄마도 부잣집 딸로 태어나 있는 집 자식인 저희 아빠 만나 결혼해 살면서 돈 걱정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겪어본 적도 없는 환경에서 열심히 산 것밖에는 한 일이 없는 남편을 깎아내리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라고 저런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닌데 그게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철없는 딸내미의 풋내기 사랑잼으로 여기고 두셨으면 그렇게 좀 만나다 헤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머리 굵어지며 느끼는 바가 있으니 자연히 그리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딸 걱정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너무 성급하셨던 것도 같아요. 이건 역시 결국 제 선택을 말려주지 못하셨다고 괜히 저희 부모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었겠지만요. 그때는 저리 제 남편을 못마땅해 하시는 부모님마저 저희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작은 장애물 정도로 여겼습니다.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남편과의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저희 친정 부모님은 남편을 마음에 차지 않아 하셨습니다. 다 알지는 못해도 그동안 저를 며느리로 탐내셨던 부모님 친구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아무나 하나 골라 잡아도 남편 환경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터였습니다. 부모님 속이 쓰라린 거야 어쩔 수가 없었겠죠. 반면 생각지도 못하게 부유한 집 딸을 며느리로 맡게 된 시댁 반응은 저희 친정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 진우가 우리 분에 넘치는 자식이어서 부모라고 해준 게 없어 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떡하니 붙더니 이리 훌륭한 집 자제를 짝이라고 데려오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은 남편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이미 들은 바가 있었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께서 제게 송구하다는 듯 연신 고개를 조아리셨습니다. 괜히 형편에 맞지 않는 부잣집 딸이라고 대놓고 불편해하는 것보다야 그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처음 만날 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학 다니는 내내 자기 가족 부양하겠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옆에서 지켜봐온 세월이 있으니까요. 남편 말로는 2살 터울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남편이 시댁의 실질적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당시 남편도 고작 고등학생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니가 몸이 약하셔서 일 다니기가 힘들어 그랬다고는 하지만 막상 직접 만나 뵙게 된 시어머니가 그렇게 특출나게 몸이 약하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아들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집에 보태겠다고 그렇게 용을 썼는데 자식을 둘이나 뒀다는 사람이 남편 먼저 보냈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 제대로 된 일자리조차 구하지 않고 어린 아들에게 의지했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처한 상황이야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어찌되었든 아직 미성년자인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 하다못해 당장 집 앞 식당이라도 나가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본인이라고 어디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들 건사하기가 쉬우셨겠어? 아버지 그리 가시고 나서 뒤따라가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난 우리 엄마한테 고마워. 자기도 정말 대단하다. 그때 자기도 어렸잖아. 가장 노릇할 나이는 절대 아니었는데 어린 나이에 가족들 건사하겠다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상황이 그러니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덤덤하게 말하는 남편이 동갑내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한참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에야 애인이라고 해도 결국 가족은 아니니 고생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나 저랑 결혼하고 나서는 그동안 없이 산 서름 싹 씻고 살 수 있도록 잘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대학 졸업 후에 대기업에 입사해 일을 하고 있었으나 결혼할 때 남편 수중에 있는 돈이라고는 한 푼도 없었어요. 버는 족족 다 시댁으로 들어갔으니 남은 돈이 있을 리 만무했지요.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야 복장이 터질 상황이었으나 부모님 품에서 안락하게 자라기만 해서 돈 무서운 줄이라고는 몰랐던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진 게 많으니 문제될 게 뭐냐는 생각이었어요. 사위를 그렇게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으면서도 딸 자식 고생시키기는 싫으셨던 부모님께서 결국 저희 신혼집을 전액 부담해 주셨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을 저희 신혼집으로 초대해 집들이 했던 날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그 당시에도 시댁 식구들은 작은 평수의 빌라에 새들어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봤자 남편 빠져나오니 시어머니와 아직 결혼 안 한 시누이 둘이 살기에는 그리 작진 않았으나 저희 신혼집과는 비교할 게 아니었죠. 세상에, 신혼집을 너무 잘 해놨다. 우리 아들 이런 데서 신혼살림을 다 살게 되고 내가 감개무량해 눈물이 다 나올 지경이다. 오빠 좋겠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그야말로 갖은 궁상을 다 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는 이제 막 가족이 된 사이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지 속에서 느낀 걸 거르지도 않고 얘기하는데 듣는 저만 민망해지더라고요. 남는 방도 많네. 이 방 그냥 놀리기 아깝지 않아요? 시누이는 아예 저희 집에 놀러 앉고 싶은 기색을 감추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죠. 남편이야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 제가 평생 안고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댁 식구들까지 업고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신우이도 고등학교 졸업해서 전문대 다니면서도 제 오빠한테 따박따박 용돈 타 쓴 걸로 알고 있다 보니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오빠 그렇게 고생하는 꼴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나 싶었어요. 공부도 지지리도 못해서 원래 같았으면 전문대도 언감생심이었는데 그래도 뭐라도 배워놔야 사람 구실한다며 제 오빠가 죽을 똥 살 똥 뒷바라지에서 보낸 게 변두리 전문대였어요. 한마디로 제 남편 등골 빼먹는 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누이였으니 제 눈에 예뻐 보일 턱이 없었죠. 설사 제가 시누이를 저희 신혼집에 데리고 살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친정 부모님 들으시면 그야말로 입에 개거품 물고 쓰러질 소리였습니다. 쥐뿔도 없는 사위한테 신혼집까지 해줬는데 골칫덩이 시누이까지 데리고 산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하면서 제 딴에는 이래저래 저희 친정 부모님께 서운한 점이 많았다곤 하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본적인 도리까지 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비벼보려는 시누이를 아주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결혼해서 새 가정 이루었으면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자립하는 게 당연하죠. 저희 부부 인생은 저희 부부끼리 꾸릴 거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대본에 시누이 주둥이가 툭 튀어나왔으나 애초에 시누이 마음에 들겠다고 살살거릴 생각은 눈꽃만치도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해온 걸 생각하면 눈치를 봐도 시댁 쪽에서 저한테 눈치를 볼 일이지 그동안 제 남편 등골 빼먹을 만큼 빼먹은 시댁에 눈치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생각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여보, 아까 진이가 철없이 말하긴 했지만 제 딴에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한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었잖아. 걔도 어릴 때 아버지 잃고 불쌍한 애야. 당신한텐 당신 여동생이 애틋하고 가여울지 몰라도 나한텐 내 남편이 제일 가엽고 불쌍해. 사실 고생이야. 당신 혼자 전부 다 했지. 어머님이나 아가씨야 당신 그늘 밑에서 편하게 지낸 것도 사실이잖아. 이제 아가씨도 어린애 아니야. 자기 앞가림 자기가 해야지. 그리고 아까 방이 나무니 어쩌니 하는 건 나한테 정말 실례되는 말이야. 가만 보면 자기 동생은 그렇게 애틋해하면서 나 속상할 건 생각 안 해줘? 나야말로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서운해. 결혼 전까지는 그래도 내 가족이 아니니 불만이 있어도 남편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좋든 싫든 평생을 얼굴 보고 살아야 할 팔자인데 초장에 제대로 말해두지 않으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지 싶어서 전에 없이 세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제야 아차 싶은 것 같았어요. 아니, 내가 편가르자고 한 말은 아니고 내 눈에는 아직도 어린애로만 보여서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남편 사과를 받고 넘어가긴 했지만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동안 남편의 평생 가족이었으나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배우자가 먼저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 결혼인데 아직 남편에게는 제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아닌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 후로도 시댁 때문에 골머리 아플 일들은 잔잔한 일부터 굵직한 일들까지 꽤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저희 부부한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저희 연락을 따로 바라거나 신경 쓰일 만한 일들을 만드는 일이 없으셨는데 막상 해준 것 하나 없는 시댁에서 저한테 자식 노릇을 은근히 바라시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친정 부모님이 누리고 사는 것에 각별히 관심이 많은 시어머니셨습니다. 진호에게 들으니 사돈내외께서 또 해외여행을 나가셨다면서? 나는 아직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이 없는데 사돈께서는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이시다. 외국까지 나가서 좋은 거 보고 생전 안 먹어본 거 먹어보면 얼마나 재미지실까? 굳이 저 일하는데 통화하셔서 저런 말씀을 늘어놓는 게 단순히 사돈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5살짜리 어린애도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한 번도 간 적 없는 해외여행을 분기마다 가는 너희 친정 부모님 보면서 뭐 느끼는 거 없냐 그 소리겠죠.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 여행을 저희 부부가 보내드린 것도 아니고 본인들 돈으로 가신 건데 뭐 어쩌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아들 장가갈 때 돈 한 푼 안 보태줘 놓고 며느리한테 해외여행까지 바라는 시어머니라니. 남편하고 결혼해서 엮이지 않았더라면 정말 상종도 하기 싫은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자기 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언감생심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는 꿈도 못 꿀 것 같은데 정말로 저랑은 사고방식이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제야 친정엄마가 결혼 전에 했던 말이 이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었나 어렴풋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께서 그동안 성실히 일하셔서 인생을 즐기시는 것 같아 저도 자식된 입장으로 참 감사할 따름이죠. 자식이 되어서 항상 사는 형편이 부족해서 여행도 못 보내드려서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아예 제가 먼저 선수를 쳐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 돈으로 여행 보내드린 것 아니니 시어머니가 더 할 소리도 없겠죠.
사실 첫 문장은 시어머니가 듣고 느끼는 게 좀 있으라고 일부러 한 소리였어요. 결혼하기 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월급의 일부를 시댁 생활비로 매달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누이도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남편이 시댁 경제의 기둥이었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야 있었겠죠. 그런데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도 여전히 일할 생각이라고는 쥐똥만큼도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저 꼬질 빨대가 아들에서 딸로 바뀐 것뿐이었죠. 저희 부모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저런 사람을 어머니라고 떠받들고 사는 남편이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사실 시댁에 생활비 붙이는 문제로도 남편과 갈등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결혼해서 가정도 있는데 그만큼이나 시댁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자기 입장에서 불만스러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엄마가 따로 일도 안 하시는데 진이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잖아. 우리 이 돈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조금만 봐주면 안 될까? 봐주는 것도 어디 하루 이틀이어야지. 그리고 어머님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식들 고생하는 거 뻔히 보면서 어떻게 지금껏 한 푼도 모실 생각을 안 하셔? 일도 해본 사람이 해보는 거지. 지금껏 나가서 일해본 적도 없으신 양반이 나이 다 들어 이제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세상에 돈 버는 거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보기엔 당신도 어머님이랑 아가씨 다리 뻗고 누울 자리 만들어준 것도 있어. 제가 아무리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해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어쩜 그렇게 제 어머니와 누이를 애틋해하는지 곁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참 눈물겹고도 복장이 터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르게 결혼한 편이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는 남자 중에 남편처럼 제 집에 퍼줘야 하는 남자친구를 둔 애들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어디 가서 이런 속 터지는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일찍이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결혼을 반대하셨던 친정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혼수품까지 남편에게 마음은 열어주지 않으셨어도 경제적으로는 넘치도록 지원해주신 친정 부모님이신데 기껏 그리 결혼시킨 딸이 이런 마음고생을 하는 줄 아시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비록 제가 시댁에 대한 말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강의 상황을 눈치채시는 것 같긴 했으나 차마 제 입으로 이런 얘기까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홀로 벙어리 냉가슴 앓는 일만 쌓여갔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누이는 시어머니랑 싸우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꼭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자꾸 저희 신혼집으로 오더라고요. 구질구질한 자기 집으로는 들어가기 싫다는 거였겠죠. 하지만 시누이가 무슨 제 친구도 아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언니 집에 자꾸 저 편할 때만 찾아오는 게 정말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그런 시누이 타박을 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에 찾아와 이리저리 기웃대는 시누이를 두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바쁘게 움직이다 빨래를 건조기에 넣고 이제 좀 쉬려고 제 방에 들어갔더니 시누이가 말도 없이 제 방에 들어가서 화장대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쓰는 온갖 화장품을 다 열어놓고 제 얼굴에 처덕처덕 찍어 발라가며 말이죠. 무슨 5살짜리나 할 법한 행동에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쳐다보고 있자 무슨 일인가 싶어 들여다본 남편이 그 꼴을 보고는 자기도 기가 막히던지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너 거기서 뭐해? 그게 나는 새언니가 피부가 하도 좋길래 비싼 화장품을 써서 그런가 싶어서 궁금해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정 한번 써보고 싶었으면 저한테 얘기를 했으면 설마 제가 못 쓰게 했겠습니까?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손대는 건 대체 무슨 경우예요? 제 표정이 싹 굳어버리자 신우이가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화장품 뚜껑은 그대로 열어두고 말이죠. 이만하면 저도 참을 만큼 참지 않았나요? 얘가 얘기도 안 하고 참. 이거 다 써서 아가씨 갖다 줘. 제가 냉랭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씻지도 않은 손으로 덕지덕지 만진 물건을 다시 쓰고 싶지도 않았고 특히나 입술에 바르는 것까지 썼더라고요. 입술은 뭐 옮기도 쉬운데. 결혼 전에 제 여동생이랑도 립 제품은 일절 공유한 적이 없었던 저였기에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얘가 좀 궁금하면 한번 써볼 수도 있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았어? 내가 지금 화장품이 아까워서 이래? 애초에 남의 물건에 손드는 버릇은 대체 무슨 버릇이야? 오빠가 돼서 동생이 잘못을 했으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도 모자랄 판에 이 꼴을 보고도 아가씨 편을 들고 있어? 당신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지금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말을 해줘야 알겠어? 정말이지 화를 더는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아니라 자기 여동생 편을 들 수가 있어요. 잘못을 누가 했는데요. 이쯤 되니 남편한테 제가 정말 가족이긴 한 건가 싶어 서러운 기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신우이가 밖에서 들을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남편 꼴을 보고 있자니 전부 꼴 보기 싫더라고요. 일부러 신우이 들으라고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부부 침실에 허락도 안 받고 기어들어갈 생각을 해? 도대체 내가 내 집에서 왜 이런 불쾌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데, 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도 안 지키는 사람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냐고! 그만 좀 해. 밖에 다 들리겠어. 들으면 들으라지? 내가 못할 소리 했어? 너무 흥분해서 손까지 벌벌 떨리더라고요. 끝까지 제 누이 역성을 드는 꼴을 보니 남편도 집 밖으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남편 코앞에서 방문을 쾅 닫아버리는 게 고작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하니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도 염치라는 게 있는 모양인지 한동안 신우이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꼴 보기 싫은 얼굴 안 보이니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 밉살 맞은 성격에 가만히 있을 신우이는 아니었으니 당연히 그날 일이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갔겠죠. 전화로 제 타박을 하는 소리에 참고 있을 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애를 그렇게나 무안을 줘. 가뜩이나 없이 자라 서러운 애를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보듬는 건 부모인 어머님이 하셔야 할 일이고요. 저는 명백하게 사과를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아가씨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쏙 빼놓은 건지 듣고도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머님 이러시는 게 제 입장에선 더 서운해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만 끊겠습니다. 축소는 했을지 모르나 저가 잘못한 걸 설명하지 않으면 제가 왜 화를 냈는지 얘기할 수가 없을 텐데 시어머니가 모를 리가 없었죠. 어미나 딸 자식이나 참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어머니, 여동생 고생 안 시키겠다고 고생을 자처하는 남편이 안쓰럽고 대단하다는 생각뿐이었으나 이 정도로 저 인간들을 겪어보고 나니 남편이 그저 호구라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더군요. 제 식구들 일이라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는 꼴을 봐왔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리고 그 식구들 안에 저는 포함되지 않는 거였겠죠. 처음에는 있는 집 딸이랑 결혼해서 신혼집도 받아오는 걸 봤으니 시어머니도 저한테서 뭔가 얻어낼 게 있지 않을까 싶어 잠깐은 눈치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저한테 찔러도 나을 구석 하나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모양인지 시어머니도 점점 성격이 나오더군요. 신우이 경험 없는 게 다 어디서 왔겠어요. 보고 배운 게 딱 그런 거였겠죠. 돈이 없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기본적인 사람 대하는 개념도 없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진이 요새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 신우이의 연애 소식을 전하는 남편 말에 딱히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눈치를 보느라 방문이 뜸한가 싶었더니 자기 연애하기 바빠서 그런 거였구나 싶었죠. 뭐 예쁜 신우이라고 연애를 하든 말든 관심이 생겼었겠어요. 그 일로 결혼하고 남편과도 가장 크게 다툰 후였기 때문에 남편과의 사이도 다소 서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굽힐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 결혼 자체가 제가 항상 져줬기 때문에 성사될 수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였다는 걸 그즈음에는 깨닫고 있었으나 이미 일은 치러졌으니 늦어도 너무 늦었다 싶었습니다. 저 진상시댁에게 목줄을 잡힌 남편과 평생을 살려면 이제 저 인간이라도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까지는 어떻게 제 업이다 생각하고 짊어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는 정말 봐주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려면 남편이 시댁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누이가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 제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좀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에 차지 않는 사위와 결혼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결혼 전보다는 친정 식구들과 사이가 소원해진 탓에 정작 제 친동생은 그때까지 집에 초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일부러 못 오게 한 건 아니고 저도 직장을 다니지만 제 동생은 대기업 연구직이라서 저보다도 훨씬 바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누이까지 들락거리니 집에 놀러오라는 말 한마디 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얄미운 남의 동생은 제 집처럼 들락거렸는데 정작 내 동생은 한 번에 못 불렀다고 생각하니 나도 참 형편없는 언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작정하고 동생 좋아하는 걸 잔뜩 해서 동생을 초대했어요. 그래도 못난 언니 생각해서 저 좋아하는 디저트를 잔뜩 사들고 들어오는 동생을 보니 자연스럽게 항상 빈손으로 쳐들어와 저희 집 냉장고를 축내던 시누이와 비교가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보는 동생과 기분 좋게 회포를 풀고 있는데 시누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기분을 망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저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언니, 지금 사돈처녀 집에 와 있다면서요? 그런데요? 오빠가 그래요? 나 지금 언니네 좀 가도 되나? 와서 도대체 또 무슨 짓을 하려나 싶어 거절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제가 통화하는 걸 보고 있던 동생이 입모양으로 괜찮으니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상견례와 제 결혼식 때 말고 얼굴 본 일도 없는 사돈이 편할 리 없겠으나 저 생각한다고 그랬겠죠.
찜찜하긴 했으나 동생 성화에 마지못해 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만에 저희 집에 온 신우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동생을 훑어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같은 사돈 처지에 조심하는 건 제 동생뿐이었어요. 제 동생이 무슨 동물원 원숭이도 아닌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동생 입은 것 두른 것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특유의 경우 없는 소리를 쏟아내는 신우이였습니다. 역시 부잣집 딸이라서 그런가. 사돈은 뭐 하나 명품 아닌 게 없네요. 이래서 사람이 돈이 있고 봐야 해. 난 시집갈 때나 이런 거 한번 둘러볼까? 집에서 이런 거 다 해주는 인생은 어떤 기분일까?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 보자마자 쏟아지는 무례한 말들에 동생이 당황해서 되려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야 신우이 저런 꼴에 이골이 나 있다고 하지만 제 동생은 거의 처음 제대로 대화해보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데도 창피한 줄도 모르는 신우이였습니다. 게다가 누굴 철딱서니 없이 집안 돈만 축내는 사람 취급입니까? 아가씨, 얘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집에 손 벌린 적 없어요. 공부도 나보다 훨씬 잘해서 대학 내내 장학금 받고 다녔고 연봉도 나보다 훨씬 세요. 얘 지금 입고 두른 거 다 자기가 일해서 자기 능력으로 벌어서 이만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집에서 다 받았다느니 그런 소리는 대체 왜 하는 거예요? 옆에서 제 동생이 그만하라고 제 손을 붙들고 말리는 데에도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오빠한테 기생하면서 그동안 편히 산 건 자기가 더하지 않았습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디서 남의 귀한 동생을 자기랑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습니까? 제 말에 신우이 주둥이가 또 삐죽 튀어나오더군요. 아니, 나는 나랑 동갑이라는데 나랑 하고 다니는 게 너무 다르니까 부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랬죠. 집도 산다고 하니 당연히 집에서 해줬겠거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나한테면 몰라도 내 동생은 아가씨도 초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갑자기 그런 소리 듣고 있자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요. 내가 말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사돈.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니도 그만해. 나 정말 괜찮아. 오랜만에 본 동생이 반가워 좋아진 기분이 그만큼 더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언니가 이런 꼴 보며 살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으니 동생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결국 친정 부모님의 염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속상해서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동생이 입이 무겁긴 했으나 언니 걱정에 결국은 그날의 일도 친정 부모님 귀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자기는 다르다느니 잘난 척을 있는 대로 해가며 없는 집구석에 시집을 갔는데 신혼집이며 혼수며 바리바리 해주셨는데도 제대로 된 대접도 못 받고 살고 있는 걸 전해 들으실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불효녀도 이런 불효녀가 다 있을까요? 옆에서 세상 편하게 자고 있는 남편 코를 비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 놈이 팔자에도 없는 이런 좋은 집에서 호사를 누리는 것도 다 제 부모님 덕분인데 감히 내 앞에서 개념 없는 제 본가 식구들만 싸고 들면서 정작 받은 건 많은 제 부모님한테는 살거운 말 한마디 한 적 없는 남편놈이 괘씸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부동산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정말이지 꼭지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한창 바쁘게 일하느라 대충 전화를 받느라 처음에는 부동산인 줄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사시는 집 담보대출이 들어갔다고 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어요. 네? 담보대출이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 다른 곳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저희가 부모님하고 거래 튼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요. 그때 따님 신혼집이라고 특별히 잘 좀 부탁드린다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셔서 담보대출이 1억이나 들어가 있길래 저도 무슨 일인가 싶어 연락드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혼집 사주시면서 제 단독 명의로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대출이 나올 리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죄송하지만 자세하게 좀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아예 처음 듣는 소리라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따님 본인이 신청하신 게 아니시라면 혹시 남편분이 신청하신 건 아닐까요? 간혹가다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상의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저는 서류 확인하다가 알게 된 거고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랑 거래하는 거라서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요. 혹시나 싶어 연락을 드린 건데 모르고 계셨나 보네요. 부동산 관계자분 입에서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부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경황이 없는 와중이라 생각이 온전히 정리되진 않았으나 그분 말씀에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설마 제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제게 양도하신 저희 신혼집에 대출을 걸 리가 없으셨으니까요. 저희 친정이 겨우 그 정도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준 집에 담보대출 받을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럼 남은 게 누구겠습니까?
제 집에 살면서 제 명의나 인감에 손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남편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면서도 설마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런 짓까지 할까 싶어 심장이 불안하게 쿵쿵댔습니다. 하던 일을 내버려두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무 시간이라 그런가 한참 연결이 안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자 마침내 남편과 통화 연결에 성공했습니다.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당신 내 집에 주택담보대출 받았어? 남편이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침묵이 제겐 대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은 근무 시간이잖아. 집에 가서 얘기해. 제가 미처 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감히 나한테 이따위 짓을 해놓고도 제멋대로 전화를 끄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퇴근 이후를 말했으나 부동산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그 일 외에 아무것도 입력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조퇴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소식 들었니? 입이 10개라도 엄마한테 할 말이 없어서 차마 입도 못 대고 있자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오늘 가서 잘 한번 얘기해봐. 당황했다고 할 말 못하고 그러지 말고 생각 정리 잘해서. 마치 제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시는 엄마였어요. 아무리 한동안 사이가 소원했다 한들 저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엄마셨죠.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대출 문제로 놀란 가슴에 그동안 시댁 때문에 했던 마음고생까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아 그만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었죠. 엄마의 한마디에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차가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퇴근 시간보다도 두어 시간은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놈 입장에서야 조금이라도 매를 늦게 맞고 싶었겠죠.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 머리가 더 차게 식었으니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네가 내 인감 가져가서 이 집 주택담보대출 받았니? 말 돌릴 새도 없이 제가 돌직구로 묻자 남편 얼굴이 당황스러운 기색이었으나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이 순순히 대답하더군요. 그래, 내가 했어. 네가 돌았구나? 너 지금 그게 남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사정을 알았으면 그럴 만한 일이 있었겠구나 먼저 묻는 게 순서 아니야? 남의 인감 훔쳐다 도둑대출 받은 놈도 있는데 네 놈이 나한테 순서를 따져? 전에 없이 차가운 말투로 마치 남한테 말하듯 하는 저를 보며 남편이 오히려 흥분하더군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이미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진정된 저였습니다. 남의 돈으로 범죄 저질렀을 때는 뒷감당할 각오도 되어 있었겠지. 긴 말할 거 없어. 니놈 사정 궁금하지도 않고 며칠 내로 고소장 갈 테니 소송 준비나 잘해둬. 제가 흥분해서 소리를 치면 사정 얘기를 하며 또 어영부영 넘어갈 생각이었겠죠. 사정이라는 건 들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 인간한테 돈 들어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시험이 아니면 신우이겠죠. 구질구질한 정황이야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예상보다 제가 세게 나가자 남편이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소송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사는 우리 집인데 무슨 소송을 해? 그래서 이게 네 집이니? 네 집이야? 이 집 팔 때 돈 한 푼 안 낸 주제에 너 못마땅해 하는 장인장모라고 먼저 살갑게 인사 한 번 안 하던 놈이 집 해주신다고 할 때는 염치도 없이 넙죽 잘만 받아먹더니 그걸로 네 멋대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결국 우리 부모님 말씀이 옳았던 거야. 애초에 너 같은 놈을 구제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목소리 한 번 안 높이고 있는 사실만 얘기해도 남편한텐 죄다 치명타더라고요. 이 집의 존재 자체가 제 놈의 무능을 입증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그걸 감히 빼돌릴 생각을 하다뇨. 저는 물론이고 제 부모까지 우습게 본 그놈을 더는 안고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이혼할 생각을 안 했으면 어떻게 저놈을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돈 필요해서 그랬다! 너야 돈 있는 네 부모 믿는 구석 있으니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러면 그동안 혼자 가족 부양하느라 고생했을 남편 좀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진이 이제 시집 가야 하는데 집에 돈이라고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하나뿐인 오빠가 돼서 그럼 손가락만 빨게 만들어? 주택담보대출 받는다고 당장 이 집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 좀 했다고 남편을 고소를 하겠다고? 있는 것들이 더하다더니 너 진짜 무섭다. 겨우 이걸 가지고 벌써 무서워? 너 말 한 번 잘했다. 애초에 내가 네 놈 가엾게 여기지 않았으면 이 결혼 성사되지도 않았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구제해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받들어 모셔도 모자랄 판에 너랑 네 되먹지 못한 시댁 식구들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니? 니들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염치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야. 하나뿐인 오빠가 돼서 손가락만 빨게 만들 수 없어? 줄 거 없으면 손가락 빨게 둬야지.
니까짓 게 뭔데 감히 내 부모님이 나 잘 살라고 해준 집에 손을 대서 니놈 동생년 결혼 자금을 해줘? 너 거지야? 도둑놈이야? 니 것도 아닌 걸 애초에 왜 욕심내냐고! 끝까지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놈에게 그간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도 제 주제는 아는 놈인 줄 알았는데 저놈도 그냥 도둑놈에 불과했던 거예요. 저런 놈을 한때나마 존경할 만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했다니 제 발등을 찍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부모한테 이런 불효까지 저질러가며 더는 니놈하고 살 생각 없어. 고소장하고 같이 이혼 소장도 갈 테니 내 부모가 해준 내 집에서 당장 꺼져. 가서 네 어미 네 동생년이랑 살던 대로 구질구질하게 살아봐. 시원하게 이혼 소리까지 내지르고 나니 남편놈 낯짝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설마 제가 이혼 얘기까지 꺼낼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 그놈이 저를 얼마나 호구로 생각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애초에 이 관계에 아등바등한 건 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어 허탈했습니다. 그 길로 시댁으로 남편을 내쫓았어요. 그러자 그날 저녁에 바로 온 시댁 식구들이 제 집 앞으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문은 열어주지 않았죠. 이제 이혼하면 곧 남남이 될 사이인데 제가 그 더러운 면상들 마주봐야 할 이유가 더는 없죠. 그동안 있는 집 딸 유세는 있는 대로 다 부려놓고는 고작 1억 가지고 내 아들을 이렇게 괄시를 해? 내가 얼마나 귀 떠받들고 산 내 새끼인데 니까짓 게 뭔데 내 아들한테 소리를 질러? 너희 집구석도 참 별거 없구나. 그 푼돈 돌려받겠다고 감히 남편을 내쫓아? 언니,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없다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면서 진짜 치사하게.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요? 끝까지 참 낯짝 두꺼운 인간들이었습니다. 제 어미 동생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치고 있는데도 당연한 소리라도 듣는다는 듯 뒤에 서 있는 남편놈 꼴을 보자니 저놈이라고 별다를 것 없는 놈이구나 싶더군요. 저런 놈을 저 혼자 안쓰러워 끼고 산 세월이 아까웠습니다. 저는 인터폰 버튼을 꾹 누르고 말했습니다. 도둑놈의 새끼들 주제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주둥이 놀리는 건 참 여전하구나. 니들 같은 거지 새끼들 때문에 없이 살면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욕먹는 거야. 남 가진 게 탐이 나면 열심히 일해 벌 생각을 해야지. 남의 등에 빨대 꽂아 기생하는 주제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동안 팔자에도 없이 주제에 넘치는 내 덕에 호사 누린 줄도 모르고 뭐 내가 돈 가진 유세를 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돈 가진 유세가 어떤 건지 앞으로 톡톡히 보여줄 테니까 가족끼리 나란히 깜빵 갈 준비나 해. 그러고는 인터폰을 뚝 끊고는 사람을 불러 그 거머리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감히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이따위 짓을 저질렀으니 돈 무서운 걸 아주 제대로 가르쳐줄 작정이었어요. 그날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 대형 로펌 변호사를 셋이나 고용했습니다. 단순히 이혼하고 담보대출받은 돈 돌려받는 정도로 끝낼 생각은 처음부터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러서야 부족한 집에 시집간 딸이 어찌 살았는지 내막을 알게 되신 부모님 표정이 참담하게 일그러졌으나 못난 자식이라도 자식이라고 묵묵히 저를 감싸 안아주신 부모님 덕에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차피 이혼 소송이야 저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했어요. 애초에 들고 온 재산이라고는 한 푼도 없는 남편이었으니 재산 분할이라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었고 남편놈 입장에서야 가지고 있던 것 다 빼앗긴 기분이 들겠지만 애초에 제 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제 입장에서야 그저 제 놈 살던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뿐인데 고작 그 정도로 만족하고 끝낼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혼 소장 접수는 당연한 일이고 경찰에 사기죄 고발까지 주저없이 진행했습니다. 애초에 집 명의가 제 단독 명의였기에 혐의 입증이 명백했습니다. 사실 결혼할 때는 끝까지 사위에게 곁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조금 서운했는데 여기에서도 친정부모님의 선견지명이 빛이 났습니다. 경찰로부터 출두 명령서를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건지 세 인간이 전부 저희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때로 몰려왔을 때와는 태도부터 다르더군요. 여보, 내가 그때는 자격지심에 잠깐 돌았었나 봐. 내가 누구 덕에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한테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본가에 퍼주는 일 없이 죽은 듯이 당신 말만 듣고 살게. 제발 이혼만은 하다못해 사기죄 고발만이라도 취하해줘. 이러다 당신 남편 정말 실직자 돼. 언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언강생심 돈 욕심이 들어서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 돈도 다 돌려주고 하라는 건 다 할게. 나 이러다 파혼당하고 감옥까지 가면 정말 못 살아. 나 좀 살려줘요, 언니. 아가, 내가 저번엔 너무 흥분해서 별소리를 다 했지? 늙은이가 경황 없는 와중에 한 소리이니 그냥 미친 소리 다 치부하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으로 산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척을 지을 수가 있어?
네가 하라면 앞으로 나랑 얘랑 너희 부부 앞에 다신 안 나타날 테니 제발 우리 아들만이라도 좀 받아줘. 그 난리를 치며 기세 등등하더니 고작 경찰 고발 하루 만에 꼬리를 말고 개처럼 비는 꼴들을 보니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도 같더군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죠. 더는 답도 없는 쓰레기라서 내버렸는데 그걸 내가 왜 다시 걷어가요? 언제 또 내 뒤통수를 칠 줄 알고? 남의 돈 우습게 알더니 꼴 좋네요. 왜? 나더러 봐달라며 이렇게 빌어? 내가 언제 죄 지으라고 사정이라도 했어? 다 지들이 한 일이면서 왜 나한테 와서 난리들이야? 더는 댓글 면상 볼 일 없으니 내 집 앞에서 왈왈대지 말고 썩들 꺼져. 개처럼 볼품없이 끌려가는 새인간 꼬라지를 보면서 더는 저것들 보고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해방감까지 들더군요. 다음 일들이야 순조로웠습니다. 혐의도 증거도 차고 넘치는 덕에 생각보다 송사도 길게 끌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이야 전적으로 저의 승리였습니다. 남편이라는 놈이 부인 재산 빼돌려 인감으로 사기쳐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제게 유리하지 않은 게 더 이상한 일이었죠. 전 남편 놈과 전 신우의 사기죄도 입증되었습니다. 집과 인감이 제 명의였던 데다 대출받고 나서 전 남편 놈이 잽싸게 신우의 계좌에 1억을 송금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공범이라는 건 쉽게 입증이 되었거든요. 사기죄로 경찰서를 들락거리는데 회사가 시끄러워지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전 신우이야 능력이랄 것도 없으니 곧장 해고가 되었고 전 남편도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압박을 받아 결국 퇴사했습니다. 없는 집에 내세울 거라곤 대기업 다니는 아들이 전부였는데 그 영광도 끝이 난 거죠. 전 시어미야 직접적인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본인 부양하던 자식 둘이 전부 회사 잘리고 쪽박 신세가 되었는데 그보다 더한 벌이 없겠죠. 간간히 일용직으로 남의 집 살림 살아주러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웃겼던지요. 몸이 약해 일을 못 다닌 게 아니라 자식들 벌어다주는 돈으로 염치 없이 등 따숩게 살았다는 게 분명해졌죠. 참 그런 것도 어미라고 제 복을 걷어찬 전 남편이 등신인 거겠죠. 비록 이래저래 지저분한 꼴을 보긴 했으나 그 구질구질한 결혼으로 얻은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좀 더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여 신중하게 행동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리만이 옳은 게 아니라는 조금은 철난 생각도 하게 되었죠. 지금은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저 살고 싶은 대로 사니 마음도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비록 아예 겪지 않았다면 좋았을 일이나 어차피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도 없으니 이를 반면교사 삼아 조금 더 나은 저로 살고자 합니다. 창피해서 친구들에게도 다 얘기할 수 없었던 사연을 털어놓으니 좀 시원해지네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곳 채널이 있어 참 다행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년 여자입니다. 이 채널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열혈 애독자인데요. 제 이야기도 한번 사연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경험담을 신청해 봅니다. 저는 원래 친정 집안에 형편이 좋질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중학교를 입학하였던 무렵 친정 부모님께서 억울하게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힘든 집에만 자꾸 힘든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이 너무한다는 생각뿐이었네요. 부모님 두 분 다 크게 다치셨고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그걸 청구할 곳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가해자는 여전히 정체이며 행방이 오리무중이었고 사고가 난 현장에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으나 결국은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고스란히 저희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만 남겨졌습니다. 아버지께선 수술만 3차례 받으셨고요. 엄마께선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용변도 혼자 못 가리게 되셔 기저귀를 차고 지내시게 됐죠. 엄마가 그때 고작 40이었는데 말입니다. 전 집안의 첫째, 장녀고요. 남동생과 여동생이 하나씩 있었어요. 딱히 믿고 의지할 만한 친척도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셨을 때부터 전 막중한 장녀의 책임감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차려야 동생들이 앞으로 먹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악 물고 살다가 20대 중반이 됐을 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알바를 했고 고등학교 때도 알바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아예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번 지가 햇수로 6년 차인데 합치면 정말 오래됐는데 왜 나는 통장에 이렇게 돈이 없을까? 제 통장의 다른 이름은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잔고가 줄줄 새는 것만 같았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만 하면 보답을 받을 줄 알았는데 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결혼을 준비하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저는 일을 3개씩 하고 있었죠. 퇴근 후에 월수금 저녁마다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주말 오전에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했죠. 그렇게 몇십만 원이라도 더 버니까 낫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30대가 되자마자 한 일은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거죠. 참고로 여동생은 23 나이에 동갑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를 쳐서 집안을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너 이러라고 언니가 대학 보내준 줄 알아? 대학은 언니가 보내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간 거거든. 뭐? 너 말 다 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이악 물고 앞만 보면서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나 아니었음 네가 대학을 어떻게 가? 아, 알았어. 내가 다닌 전문대 그거 언니가 보내준 거야. 내 힘으로 간 거 아니야. 됐지? 이런 만족해? 하여간 전문대 하나 갖고 되게 생색내긴. 생색이라니? 그런 전문대 하나도 가고 싶은 거 꾹 참으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 아, 그니까 알았다고.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해, 언니. 나 이제 전문대 졸업도 하게 됐으니까 졸업 기념으로 결혼도 할래. 어? 언니가 나 좀 응원해 주라. 엄마 아빠 반응이 완전 안 좋단 말이야. 언니가 엄마 아빠 마음 좀 돌려놔 줘.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하겠다고 하길래 아르바이트 하나 안 하는 것도 봐주고 이해해 줬더니 네가 어떻게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한다고 그럴 수 있어? 그런 자식 결혼을 기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내가 두 분 마음 돌려놔 줄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거야. 난 너 절대로 안 도와줄 거니까. 뭐? 언니 진짜 실망이다. 내가 먼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잘 살까 봐 그게 질투나서 이러는 거지? 진짜 속 엄청 좁네. 그때 여동생 때문에 제가 얼마나 머리 싸매고 두통에 시달리면서 힘들었던지 몰라요. 여동생이 철없게 저한테 얼마나 비수를 날리든 말든 상관없으니 제발 그 이상한 결혼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하게 했었습니다. 나이만 먹고 몸만 자랐지 생각하는 게 어렸던 여동생은 제가 결혼을 반대하는 걸 두고 단단히 삐져서 저와 절연하겠다고 그랬었어요. 평생 저를 안 보고 살겠다고 하면서 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면 차라리 영원히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죠. 제 속을 문드러지게 만들었던 여동생은 결국 그 결혼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허무했죠. 그 남자애가 바람을 피웠기 때문이에요. 언니, 그 자식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던 줄 알아? 나랑 만나면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줘야 되고 지출도 항상 자기가 더 많이 하니까 부담스럽고 신경이 쓰였는데 다른 기집애 만나니까 그런 부담 적어서 좋고 편하더래. 난 너무 구질하대. 나 같은 가정 환경 여자랑 결혼할 정도로 자긴 자선 사업가가 아니래. 잠깐 미쳐서 나랑 결혼할 생각했던 거래. 울지 마. 고작 그런 이상한 놈 때문에 울긴 왜 울어? 괜찮아. 너 이제 23이야. 지금부터 인생 시작해도 되는 나이인데 그런 소리 듣고 무너질 이유 없어. 한바탕 결혼 소동을 벌였던 여동생이 이렇듯 씁쓸한 결말을 맞이해서 가슴이 아팠지요. 철이 없고 생각이 짧다고 한들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언니인 제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나 싶었네요. 여동생을 있는 힘껏 달래면서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나은 결혼 상대가 나타날 거라고 그런 소리를 얼마나 해뒀던지 몰라요. 새끼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해줬었네요. 23 나이에 그런 황당한 소동을 일으킨 바 있었던 여동생은 몇 년이 지나 또 한 번 결혼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고 이번엔 저도 반대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큰딸이 있으니까 항상 든든해. 결혼 준비든 뭐든 다 맡겨놓으면 그만이니까. 친정엄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티를 내진 않았죠. 제 인생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늙어 죽는 것으로 진작 결정된 바였다고 생각하게 된 후였으니까요. 꾹 참았습니다. 여동생은 자기보다 5살 많은, 그래서 저보다도 연상인 남자와 근무처에서 눈이 맞았고 결혼 얘기를 주고받자마자 임신하는 바람에 되도록 서둘러 결혼식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제부는 집안의 원조는 2천만 원 외엔 기대할 수 없는 처지였고 본인이 모은 돈으로 결혼하는 거였는데 4천만 원 남짓이 제부가 모은 재산의 전부였죠. 그래서 결혼시키는데 계산기를 하염없이 두드리느라 제 머리가 터질 뻔했답니다.
그쪽 집안에선 이런 걸 도와주고 참견해줄 인력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무튼 제가 30대에 들어서서 처음 크게 했던 일이 여동생을 결혼시키는 일이었는데 이듬해 건강한 남자 조카도 태어나서 부모님께서 커다랗게 웃으시는 모습도 보고 좋았어요. 언니, 아이를 낳기만 하면 단 줄 알았는데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 애가 잠도 안 자고 자꾸 울고 그리고 자꾸 배가 고프다 그런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리고 대체 뭘 했다고 자꾸만 돈이 들어가는 거야? 누가 우리 집 돈을 훔쳐가기라도 하나 봐. 돈이 자꾸만 없어져. 원래 애 키우는 건 힘들다고 하잖아. 체력도 많이 들고 돈은 더 많이 들지. 오죽하면 애 하나 낳아 키우는 게 억소리 난다고 할까. 원래 돈 많이 드는 게 맞아. 여동생에게 저는 언니라기보단 엄마에 가까운 존재였던 것 같아요. 친정엄마께서 교통사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기저귀 생활을 하시게 됐을 때부터 예견된 바였던 듯 싶네요. 혹시 남동생이나마 일찍 철이 들고 어른스럽게 굴 줄 아는 녀석이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남동생은 여동생과는 조금 다른 결을 선보이며 제 속을 문드러지게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퇴를 했어요. 부모님께서 당연히 뒤집어지셔서 결사반대를 하셨고 제가 눈물로 호소까지 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만큼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게 세상에 또 있을까? 일단 적성에도 안 맞는 공부를 하느니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 내 성공에 일찍부터 투자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어? 우선은 작은 일부터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걸로 시작하면 돼. 남동생이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서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전 절대로 네 생각대로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일러줬어요. 그러나 남동생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은 자퇴의 길을 걸으며 제 심장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랍시고 남동생에게 은근한 기대를 걸고 계시던 부모님의 마음을 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대를 남동생은 다 꺾고 짓밟아 놨죠. 자신만만해하던 모습은 자퇴 이후 겨우 반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하고 냉혹한데요. 남동생이 막연히 그리던 멋진 일상은 찾아오질 않죠. 결국 남동생은 괜한 짓으로 시간만 버린 채 자기 친구들이 대학 생활을 할 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쳤습니다. 20대 중반이 되도록 남동생은 뚜렷하게 하고 싶은 것도 잘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요. 진득하게 뭘 붙어서 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이든 금방 실증을 내곤 했죠. 끈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생들이 둘 다 그 모양이었던지라 한 번을 쉼없이 일을 했음에도 항상 돈이 없었던 겁니다. 여동생의 출산 이후 아버지께선 제가 아는 한 난생 처음으로 남동생의 뺨을 때리셨습니다. 너는 조카가 태어났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애비가 못났다고 해서 네가 똑같이 보고 배우기만 하면 어떡하란 거냐? 너는 네 젊음이 그 청춘이 아깝지도 않아? 저는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는데 왜 또 괜히 이러세요? 이젠 하다하다 절 때리는 거예요? 아버진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냐고요? 이 못난 놈아. 애빌 보고 배울 게 없거든. 네 눈알 봐라. 너같이 덜 떨어진 동생 녀석 때문에 지금까지 뭘 어쩌고 있는지 네 눈알 한번 보라고 이거사. 남동생은 제가 거론되자 차마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은 뺨보다도 부끄러움과 민망함에 달아온 귀가 더 빨갛게 보이더라고요. 남동생은 얼마 뒤 숙식이 제공되는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조카의 양말 값이라도 벌어겠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남기곤 공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변화에 부모님께선 우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저였죠. 그토록 오래 제 속을 타들어가게 만든 남동생이었지만 제가 먼저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어서 한숨만 쉬며 희생하던 나날이었는데 드디어 뭔가 변화가 생긴 참이었습니다. 이때 제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본 다음엔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제 잠시 쉬었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달리자, 열심히 일을 하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여전히도 전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또 건강 문제를 겪기라도 하시면 큰 돈이 훅훅 빠지는 것이었기에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야만 했어요. 쉬지 않고 또 돈을 벌며 지냈죠. 조카에게 들어가는 돈까지 이젠 따로 필요했기에 숨만 쉬어도 돈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가족을 위하는 거니까 애써 보람을 느꼈죠. 남동생은 공장에 고참이 소개해준 여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했습니다. 둘은 동갑내기였어요. 제 옳게 되는 사람이 금세 임신을 하는 바람에 결혼을 서두른 것이라 여동생 때와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확연히 달랐던 점은 올케가 자기 집안이 비록 넉넉진 못해도 신혼집으로 쓸 작은 집을 가지고 있었단 점이에요. 그곳에서 남동생과 생활을 시작했죠. 그것만으로도 전 너무나 감사했네요. 태어난 아이는 또 남자 조카였답니다. 올케는 자기 집안의 손을 빌려 육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고단할 일이 적었어요. 어쨌거나 동생들을 둘 다 결혼시켰으니 그리고 둘 다 부모가 되었으니 이제야말로 한시름 푹 덜고 전 일을 조금 줄이며 지내고 싶어졌습니다. 제부나 남동생이 부지런하게 돈을 벌고 모으는 걸 보니까 왠지 제가 이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았어요. 30대 후반의 나이에 와서 한숨 돌리던 그때 전 당연히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마다 인연이 있고 짝이 있단 말을 증명하듯 저에게 남편이란 존재가 등장했던 겁니다. 첫인상이 조용한 난초 같았어요. 가만히 올곧게 서 있는 난초 화분 같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평온함에 이끌려 언감생신 결혼을 꿈꿔본 적 없던 제가 홀린 듯이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20대 후반 나이에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자기를 배신하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이후로 아무도 안 만나겠다는 다짐을 한 뒤 혼자 지내온 사람이었죠. 뒤늦게 절 만나 결혼을 한 거죠. 위로는 형만 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연로하신 나이에 걸맞게 약간은 옛날 사고방식을 지니신 분들이었는데요. 아들이 귀하고 좋은 건데 딸 말고 아들만 셋 낳고 살아 복이 크게 흐르는 집안이라며 자화자찬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당신 스스로를 두고 아들만 줄줄이 셋 낳은 귀감이 되는 여자라고 칭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저는 묘한 기분을 맛봤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형수들, 그니까 저의 손윗 동서들은 각자 자식들을 둘씩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전부 딸들이었거든요. 과연 고지식하신 시부모님께서 손녀만 내신 상황을 달갑게 여기시긴 할지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던 것 같아요. 워낙 조용한 성격의 남편은 인간관계도 좁았고 딱히 이렇다 할 취미생활도 없었으며 직장만 성실하게 다녔는데요. 아주버님들은 남편에 비하자면 그래도 좀 활달하신 분들 같았어요. 두 분끼린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사는 곳도 가깝고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하셨다 그러고 게다가 딸만 둘 낳은 것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잘 교류하며 지내시는 듯 싶더라고요. 제 손이 동서인 형님들끼리도 당연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형 부부가 노는 것에 끼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면서 살았다고 하던데 저도 딱히 형님들 사이에 제가 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조용히 사이좋게 둘이서만 잘 지내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는 생각이었네요. 기껏해야 시댁에서나 다들 마주칠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나 열심히 잘하면 될 것 같았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옆에 형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 우리 어멈은 나이가 아무래도 나이다 보니까 애 가질 생각은 크게 안 가지고 있으려나? 어멈이란 호칭이 대뜸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왠지 내색을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네, 어머님. 아이가 들어서면 들어서는 것이고 아님 마는 것이고 저흰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볼까 해요. 그런 것도 나쁘진 않겠지. 이 노인네 욕심 같아서야 떡 두꺼비 같은 손자 낳음 좋겠다 싶지만 그게 어디 욕심대로 되는 일이겠어. 작정하고서 아들 낳으려고 빌고 빌어도 쉽지 않은 판국에.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쉬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눈길의 끝에 형님들에게 다 있었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난처한 눈빛을 서로 교환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커다란 헛기침과 함께 돌아앉으시자 형님들이 저에게 눈치를 보내시더니 밖으로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시댁 밖으로 나오고 나서야 형님들은 숨통이 트인다는 듯 크게 숨을 내쉬면서 피식 웃어대셨어요. 어머님도 진짜 새올케 앞에서 꼭 그렇게 우릴 망신주시할 속이 시원하신가? 그러니까요. 그놈의 순자 타령 지겨워 죽겠어요. 이게 벌써 몇 년째예요? 내가 시집 올 때부터 들었으니까 벌써 한참 됐지. 근데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순자 타령하실 건가 봐.
가만 보면 아버님보다도 한술 더 뜨신다니까. 어머님, 당신께선 아들만 내리 셋 낳으셨다고 자랑하고 싶으신 거겠죠. 자고 형님은 그걸 못 해냈다고 타박하고 싶으신 거고요. 막상 손녀들 얼굴 보면 예뻐해 주시면서도 왜 그러시는지 모를 일이에요. 하여간에 어머님도 참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이나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두 형님들의 대화를 멀뚱하게 듣고 있던 제가 갑자기 어떻게 된 영문인지 감이 와서 속으로만 아하라는 외침을 냈습니다. 형님들이 내리 딸만 낳아서 시어머니께서 그 점을 가지고 은근슬쩍 눈치를 주며 지내오신 모양이었죠. 형님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속으로 늘 불만을 품어오고 계셨고요. 조용한 남편 하나만 보고 한 결혼이었기에 시댁에 이런 이모저모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터라 제가 약간은 놀란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으니까 형님들이 눈길을 줬습니다. 근데 우리 작은 올케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암만 해도 나이 때문에 임신 계획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겠네. 저나 남편이나 딱히 이세에 대한 계획 없이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형님의 말씀에 고개를 순순히 끄덕이려 했는데 옆에서 작은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에이, 형님, 그건 모를 일이죠. 왜냐면 요샌 나이 마흔줄에도 애를 잘 만났잖아요. 여기 올기가 애기 낳고 싶음 얼마든지 노력해서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의지만 있다면 병원도 다니고, 뭐, 의학의 힘을 빌려서 임신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암튼 그런 거죠. 그러자 큰형님이 저 말이 맞냐고 하는 듯 절 어딘가 추궁하는 눈초리로 쳐다봤어요. 말을 마친 작은 형님도 궁금증 가득한 눈으로 절 쳐다봤고요. 전 동생만 둘 두었고 사실상 엄마 역할을 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 순간 오랜 습관이 발동됐습니다. 아, 저기 형님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어디라도 가서 자리에 앉을까요? 따뜻한 차라도 나눠 마시면 기분이 함께 나아질 거예요. 전 여기 근처 지리를 잘 모르니까 두 분이 적당한 카페로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바로 일단은 상대를 진정시키고 좋게 좋게 어르고 달래는 것이었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러 놓고선 속으로 괜히 나만 피곤한 일을 자처했구나 싶었어요. 내심 두 분이 거절을 해주셔도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서로 시선 교환을 마친 두 분이 동시에 그럴까라고 대답을 해주셔서 별 수 없이 셋이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제가 친정의 이모저모도 어느 정도 형님들에게 전달하게 됐던 거예요. 이제 시댁으로 엮여서 한 집안 식구가 됐는데 저에 대해 두 분이 너무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차마 얘기를 안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저는 나이는 꽤 찼지만 막내 며느리로 새로 들어온 입장이었으니 두 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줄인 친정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두 분 다 표정에 당혹감이 스치고 있었어요. 먼저 입을 여신 큰 형님의 말씀을 듣고 저도 곧 따라서 당혹스러워졌죠. 작은 올기가 결혼식도 생략하고 식당에서 밥이나 먹고 치우길래 여자 인생이 결혼식이란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싶어서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저러나 아님 한 번 다녀왔던 전적이 있어서 이젠 결혼에 시큰둥해서 저러나 내심 궁금했었거든. 네? 아, 아니에요. 창피하다고 생각 안 해봤고 한 번 다녀온 경험도 없어요. 그런 큰 오해를 하고 계셨군요.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 왜냐면 작은 서방님이 워낙 입도 무겁고 자기 얘기도 안 하고 겉도는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다 물어볼 수도 없고 아버님 어머님도 딱히 작은 올케에 대해 아는 거 없다 그러시고 그래서 알아서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다 틀린 오해였고 사실은 작은 올케가 그저 찢어지게 가난한 집구석이란 이유가 전부였구나. 그렇게 아등바등 치열하게 땀 흘리고 피를 토하고 눈물을 쏟으며 살아왔으니 결혼식이란 것 자체가 호화롭다 못해 사치스럽게 느껴져서 엄두가 안 날 수밖에 없었겠어. 저런 저런 안타까워라. 살면서 당혹감에 눈알이 튀어나갈 뻔한 적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제 사고뭉치 동생들도 못해낸 건데 큰형님께서 단번에 이뤄내시더라고요. 눈이 튀어나갈 만큼 당황했지만 전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정정해 드려야 할지 난감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피를 토한 적은 없다고 일단은 그렇게 정정부터 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옆에서 커피를 호로록 마신 작은 형님께서 무척 안쓰러운 눈빛을 저에게 보내오셨어요. "나
갑자기 반성된다. 나도 내 친정이 형편 안 좋다고 생각하며 산 사람이거든. 대학 때 친구들 유학 가는데 나만 혼자 못 가고 알바해서 돈 벌고 이러는 게 너무 서러웠어. 근데 그게 우리 올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이었겠구나 싶어서 대학도 못 나오고 부모님하고 동생들 챙기느라 하루도 못 쉬고 우리 올케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네. 네. 제가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제 부모님이고 제 동생들이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아니야. 그렇게 괜찮다는 듯 포장하지 않아도 돼. 내가 보기에 우리 올케는 전혀 안 괜찮아. 엄청 비참해. 비참하고 슬프고 힘들게 살아온 거야.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일부러 아픔 숨기지 마. 이제 결혼도 했겠다. 자기만의 가정도 꾸렸잖아. 아픔을 마주하고 이전과 다르게 당당한 자세로 살아야지. 그렇군요. 네, 뭐 저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제 여동생은 철이 없긴 해도 고지 곧대로 말을 뱉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는데 작은 형님은 다른 유형 같았어요. 왠지 모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진다고나 할까요? 절 아래로 깔보며 비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티를 내봤자 저만 손해일 것 같아 눈치가 없는 척 웃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큰형님께서 생각이 많은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작은 올케는 임신을 위해 병원에 다니는 건 비용이 비싸니까 생각도 못 하겠네. 병원까지 다닐 일은 아무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일단 크고요. 생명이 찾아와 준다면 감사한 일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작은 올케 마음가짐이 참 좋다. 산전수전 다 겪고 밑바닥에서 산 인생이라 그런가 봐. 나도 한고생하면서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해 왔는데 작은 올케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겠어. 큰형님의 말씀에 절 얕잡아 보는 것 같은 기운이 섞여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이었을까요? 남들이 보기에 제가 지나온 길이 밑바닥으로 보였을 줄은 상상도 못한 부분이라 멋쩍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안 낳아도 친정에선 뭐라고 안 그럴까? 괜찮아? 아, 혹시 일전에 제 동생 부부들 못 보셨어요? 조카들이랑 다 같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미 조카가 둘 있어요. 남자애들이라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몰라요. 그랬었지. 아, 맞아. 그래, 결혼식 대신이었던 식당에서 봤던 기억이 난다. 어쩜 거긴 남자애만 둘이야? 그러게요.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여동생이 둘째 임신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서 손주를 더 못 보신다고 해서 슬퍼하실 것 같진 않아요. 그랬구나. 다행이네. 혹시 작은 올케한테 또 남자 조카가 생기는 건 아닌가 몰라? 큰형님께서 농담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작은 형님의 입술이 삐죽삐죽 거렸던 것 같기도 했어요. 전 암만 해도 두 분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내리 딸들만 낳은 것 때문에 적지 않은 아쉬움을 안고 계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날 형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오래 나누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괜히 너무 많은 소리를 떠들었나 싶어 약간은 후회도 됐죠. 집안 얘기를 나누는 게 상대방과 친해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긴 해도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해본들 이미 엎어진 물이라 뭘 어쩌나 싶었습니다. 싱숭생숭한 그 마음을 남편과 나누진 못했어요. 제가 아직 남편을 속속들이 아는 때도 아니었지만 집안 여자들의 이야기에 절대 끼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이란 것 정도는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만으로 어쩌면 피곤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만 속에 형님들과의 대화를 담아두고 있었죠.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을 때 시댁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봤더니 여동생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임신한 둘째의 성병을 아주 늦게 알았어요. 희한하게 병원에 갈 때마다 각도가 잘 안 보였다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정확한 확인을 했는데 그 결과를 전 시댁에서 통화하며 전달을 받았던 거예요. 언니, 둘째는 딸이길 바랬는데 또 아들이래. 아, 짜증나. 나 이제 어떡해? 어떡하긴 잘 낳아서 잘 키워야지. 또 아들이라고 해서 짜증내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철 좀 들어라. 아들이라면 뭐 어때서 그래? 나는 왕자님 조카가 또 생겨서 좋기만 한데? 아니, 나도
싫은 건 아닌데 그래도 아들은 힘이 세고 아무리 놀아줘도 쉽게 안 지친단 말이야. 자꾸 뭘 해달라고 매달려. 너무 귀찮아. 둘째는 딸이 더 편할 것 같았는데 아들만 둘 키우기 피곤해서 그래. 정말로 싫어서 한 소린 아니었어. 여동생이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는 걸 듣고 있자니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런 점을 보면 철이 들었다고 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대충 내용을 정리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남편이 바로 물어오더라고요. 방금 처제였지? 아기 성별 나와서 전화한 거야? 음, 둘째도 아들인 것 같다고 병원에서 그랬다네. 저는 무심코 질문의 대답부터 내놓고 말았어요. 근데 시부모님의 시선이 동시에 제 쪽으로 꽂히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란 두 글자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제야 제가 머쓱해져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남은 식사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눈동자로 저를 응시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저히 지금 이 소리를 하지 않고선 못 넘어가겠다는 듯이 입술을 움찔움찔 대셨어요. 이윽고 저에게 뱉으신 말씀. 예. 어머마, 혹시 너희 집안엔 아들 낳는 기운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어? 그런 거 아니야? 하마터면 사례가 들릴 뻔했죠.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었기에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방끈이 부실해서 이럴 땐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당혹감에 눈만 굴리는 제 옆에서 남편은 똑같이 눈알만 굴리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눈에 들어온 광경. 두 형님들이 각자 손에 쥔 젓가락을 아주 부러뜨릴 기세로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었어요. 두 분 다 제 쪽을 쳐다보고 있진 않았는데 젓가락을 금방이라도 부러뜨릴 것처럼 손에 힘이 꽉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대답을 내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아마도 아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음. 아마도 맞다고 생각해야지. 네가 아주 소심한 구석이 있구나. 대범하게 굴어야 아들 낳을 텐데. 아,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그냥 노력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너희 집안에 아들 낳는 기운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것까지 합쳐지면 넌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알았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라리 아무것도 못 들은 척 굴고만 싶었네요. 딸만 둘 낳은 형님들과 아주버님들 다 계시는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딱히 이세 욕심 자체도 없건만 제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겉으론 차마 티를 안 냈지만 속으론 의문이었네요. 여동생은 예정일보다 보름 이르게 둘째 출산을 갑자기 하게 됐지만 아이는 무척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애기 코가 벌써부터 오똑하네. 미남 장군으로 자라려나 봐. 나는 우리 애들이 제발 자기 아빠 엄마 안 닮기만 했으면 좋겠어. 그럼 둘 다 맹할 것 같아. 넌 어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둘 엄마가 된 지금까지 한결같이 말을 하니? 내 동생이지만 넌 정말 대단하다. 애들이 자기 아빠 엄마 안 닮으면 그럼 누굴 닮아? 자기 이모 닮았으면 좋겠는데? 이모? 그럼 나 말이야? 애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응. 그래야 사회생활 잘하고 개념 박힌 사람으로 클 거 아니야. 안 그래? 참나. 네가 또 나한테 뭘 뜯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알랑방귀를 껴대. 필요하다고 일방적으로 적어 보내준 목록이라면 지금 네 형부가 사러 갔으니까 그걸로 해결하고 더 필요하다고 하지 마. 난 진심으로 한 소린데 왜 안 믿어주고 그래? 근데 언니, 형부하고 결혼 잘한 것 같아. 형부가 하도 말수도 적고 자기 얘기도 워낙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멀게만 느껴졌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더라. 남자치고 능력이 좀 별로긴 하지만 우리 집안 수준 생각하면 그런 걸 따질 수가 없지. 그 정도면 언니가 결혼 잘했어. 근데 아기 계획은 아직이야? 너는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다. 안 그래도 시댁 갈 때마다 은근히 그 문제 때문에 눈치 보여. 시부모님이 내가 아들 낳길 바라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 나랑 네 형부는 애기 욕심이 크게 없어. 그냥 살다가 생기면 생기는 거고 말면 마는 거지. 언니, 그러다 나중에 그때 좀 노력해 볼 걸. 이렇게 후회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를 써야 돼.
저는 여동생의 말을 반쯤 흘려 들으려고 했는데요. 여동생이 남편한테도 똑같이 그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남편도 반쯤 설득을 당해서 안 되더라도 우리가 임신이 되도록 노력은 많이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곧 해오더라고요. 전 동생들을 제 자식 마냥 돌봐왔던 터라 제 자식을 또 낳아 키우는 게 마냥 손꼽아 기다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외면하기는 어려워서 같이 노력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정말로 제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자연 임신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테스트기를 사봤더니 임신이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었죠. 남편하고 둘 다 기쁨 반, 놀람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바로 이틀 뒤에 시댁에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일정이었어요. 형님들하고 같이 부엌 일을 하는데 큰형님께서 과일주를 찬장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한 잔씩 마시고 일을 하자고 하셨죠. 속이 안 좋단 핑계로 거절했더니 오히려 과일주는 소화에 좋다면서 도리어 더 강한 권유가 들어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벌써 이렇게 공개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진실을 털어놓고 말았죠. 저 사실은 제가 임신을 해서요. 술은 좀 어렵겠어요. 뭐? 작은 올케 그게 진짜야? 임신이라고? 언제 알았는데? 얼마나 됐어? 이틀 전에 알았어요. 내일 병원 가려고 예약해뒀고요. 어쩌다 보니까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아기를 품게 됐네요. 왠지 좀 쑥스러워요. 쑥스러워할 일이긴 하지. 작은 올케 나이가 몇인데 임신이라니. 그럼 무조건 내년 출산인데 그땐 나이를 더 먹겠네. 태어날 아이하고도 나이 차이가 더 날 테고 좀 그렇다. 마냥 축하해 주기엔 뱃속 애기 입장이 걸려서 마음이 약간 씁쓸하다. 큰형님의 말씀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과일주를 마시지도 않았는데 얼굴에 열이 오르더군요. 왠지 모를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작은 형님께선 갑자기 저와 눈도 안 마주치시고 고개를 휙 돌리신 채로 딴청을 피우고 계셨죠. 두 분 다 임신을 축하한다는 소리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너무 쌀쌀 맞은 반응이 상처가 됐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임신이 확실했고 10주 정도 됐다고 했어요. 남편하고 그제야 제대로 실감이 나서 양가에 정식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선 깜짝 놀라며 신기해하셨고 시부모님께선 놀란 숨을 삼키시더니 아이 성별이 뭐냐고 그것부터 물어보셨어요. 아직 아이 성별은 전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여동생한테 이해하길 전했더니 제 시부모님이 무척 특이하신 분들 같다 그랬어요. 전 내친 김에 제 형님들 얘기도 해버렸습니다. 터놓을 상대가 여동생뿐이더라고요. 언니, 그 아줌마들 진짜 뭐야? 얘기만 들어도 대박 싸가지 없네? 언니가 집안의 관심 독차지할까 봐 질투하는 것 같아. 설마 그러겠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야. 그래도 너한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가볍네. 전 진작에 형님들이 절 아래로 낮잡아 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에 너무 많이 상처받고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네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쌀쌀맞은 두 사람의 반응을 보고 속이 너무 답답해져서 제가 먼저 말을 꺼내고야 말았습니다. 동생들을 어르고 달래던 습관이 이럴 때 또 발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한 게 어느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그냥 터놓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속이 담아도 봤자 형님들만 답답하고 저도 눈치 보이고 그럴 뿐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괜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곧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형님들께서 저에게 쏟아낸 말들이 전부 빗으로 꽂혔기 때문이에요. 작은 올케가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을 몰랐다면 또 모를까. 알고 있으니까 태어날 아이가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쩔 수가 없네. 작은 서방님이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작은 올케는 친정이 그 모양이라서 본인이 백날 첫날 가장 노릇이나 하지. 그래 가지고서 자기 자식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어디 하나라도 있겠어? 내 생각도 비슷해, 옳게. 솔직히 아이를 가진 건 너무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못한 것 같아. 아이가 옳게 같은 수준의 엄마한테서 태어나고 싶겠어? 엄마 나이도 이렇게나 많은데? 안 태어나고 싶은데 선택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태어나는 거지 뭐. 아이 입장에선 너무 답답하지. 나나 형님 정도여도 애 둘 키우기 쉽지 않은데. 옳게 같은 사람이라면 아이를 안 낳는 게 솔직히 아이를 위하는 길이라고 봐.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 입장이란 소리를 들으니까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엄청 난감했죠. 할 수만 있다면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그 순간이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형님들의 무례를 따지지도 못하고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에만 급급했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는데 굳이 이런 머리 아픈 주제를 나누고 싶지 않아서 전 별일 없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적어도 내 가족들에겐 부끄러울 것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내 아이를 갖는 것도 남의 시선으로 보자면 자격이 안 될 정도로 내가 형편없는 인물인가? 내가 살아온 게 고작 그 정도의 인생이었나? 남의 말 때문에 크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건만 자괴감이 드는 것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동생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잠긴 목소리를 숨길 힘이 없어서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어요. 절 걱정하길래 있었던 일을 다 알려주진 않고 그저 형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속상한 점이 있었다는 정도로만 설명을 했죠. 못돼 처먹은 형님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일부러 다음번에 시댁에 안 갔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발길을 끊었다가 꼭 가야 할 건수가 있어서 가게 됐어요. 시부모님께선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저희 부부를 맞아주셨죠. 이리 와라, 어서 와. 우리 집안 손자를 배에 품고 있어서 그런가. 얼굴도 전보다 유달리 고와 보이네. 며칠 전 제 뱃속의 아이가 아들임을 시부모님께 따로 연락해서 알려드린 바 있었습니다. 형님들과 아주버님들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이었고요. 다들 놀란 표정들이더라고요. 특히나 형님들의 표정들이 아주 어두웠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아들 임신했다고 일부러 유세 떠느라 그랬구나. 작은 올케 참 멋지다. 큰형님께서 그렇게 속삭이며 제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가셨어요. 저는 기가 막혔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부엌 쪽으로 가봤습니다. 이제 형님들은 저를 왕따시키기로 한 것인지 둘이서만 한쪽에서 뭔가라며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전 민망해져서 괜히 쟁반이나 정리해댔고 두 사람은 저를 내버려둔 채 함께 거실 쪽을 향했습니다. 애를 둘씩이나 둔 엄마들이 유치하게 왜 저러는가 싶어 저도 참 속상해했던 바로 그때였어요. 거실 쪽으로 저도 걸어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형님들의 뺨을 차례로 때리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뺨을 맞은 형님들은 전부 넋이 나가버렸고 아주버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부모님께선 눈알이 튀어나올 지경이었고요. 여보, 지금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고요한 난초 같은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저 또한 기절할 만큼 놀랐습니다. 아주버님들이 열받아 따지기 직전 남편은 화가 넘실거리는 눈빛으로 형님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 한번 모두가 듣는 가운데 크게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겁니다. 형편도 안 되는 주제에 왜 임신은 하고 지랄이냐며, 왜 하필 저런 구질구질한 집엔 아들이 꼭 생기는 거냐며, 제 와이프가 임신한 건 자체가 기분 나쁘다고 하셨던 거 어디 한번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보라고요. 그러자 아주버님들이 난처한 표정들이 되셨고 애써 그래도 어떻게 형수한테 버릇없이 이럴 수가 있냐며 억지로 남편을 나무라는 것처럼 구셨어요. 전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을 것 같은 기분으로 형님들을 쳐다봐 줬고요. 시부모님께선 크게 화가 나셨습니다. 질투할 게 없어서 그런 걸 질투를 해? 이 못난 것들. 오죽하면 얌전한 우리 막내가 저러겠어? 너희들은 진짜 반성을 해라. 심보를 그렇게 못되게 쓰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줄줄이 딸만 낳았지. 그래 놓고도 또 딸 임신해서 둘 다 병원에서 애 낳대버리고. 어휴, 우리가 그거 모를 줄 알았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형님들은 낳은 두 딸들 말고도 또 임신을 했었다가 또 딸이니까 병원에 가서 아이를 떠나 보냈었단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실 줄 몰랐는지 형님들은 각자 크게 당황하신 채로 아주버님들을 향해 왜 이렇게 남자들이 입이 가볍냐며 원망을 쏟아내셨어요.
혼돈의 돌관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결국 형님들은 엉엉 울면서 둘 다 아주버님들께 반쯤 끌려가다시피 해서 사라지셨고요. 그날은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 이렇게 넷이서 마저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저에게 참 친절하신 것 같아 저는 좋기도 했지만 떨떠름하기도 했네요.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한테 왜 답지 않게 그랬냐 물어보니까 사실 여동생에게 제 부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형님들이 절 괴롭히는 것 같으니까 같이 시댁에 가면 그쪽을 예의주시하라고 여동생이 남편한테 신신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 말을 따라서 형님들 쪽을 살펴보다가 제 뒷담화를 하시는 장면을 정면으로 딱 목격해버렸고 피가 거꾸로 쏟았던 것이죠. 이거 참 감동이라 해야 할지 몰라서 전 그냥 고맙다고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상상도 못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바로 묘하게 제 속을 떠돌고 있던 의문점을 해결하는 열쇠였습니다. 우리 집안 겉보기엔 돈 없고 조금씩 쪼들리며 사는 것 같아도 나름 재산은 있어. 아주 옛날부터 들고 있는 땅이 좀 있거든. 그게 우리 집안 보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 뭐? 땅이라고? 난 지금 그 얘기 처음 들어. 미안해. 숨기려고 한 건 아니고 굳이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랬는데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엔 자식들에게 절대 안 넘겨주겠다고 예전에 아예 못을 박아 놓은 적이 있기도 했고. 정말? 아버님, 어머님도 대단하신 분들이네.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조카들이 태어나기 직전에 두 분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야. 자식들한텐 미리 넘겨줄 생각이 추호도 없지만 혹시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태어나면 마음이 바뀌어서 그쪽에다 땅을 다 줘버릴 수도 있다고 두 분이 그러셨어. 난 재산 욕심 하나도 없이 소박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그 얘기 듣고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는데 설마 당신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아들의 탄생을 기다리게 될 줄 몰랐지. 뭐라고? 잠깐만. 그 설마 그럼 형님들의 행동들이 다 그것 때문이었어? 그제서야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죠. 어쩐지 뭔가 구린내가 풀풀 풍기던 형님들의 행동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허탈한 웃음이 흘러나왔어요. 그놈의 돈, 땅, 재산,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필요해서 쉬지 않고 힘들게 살아왔던 저였지만 결국은 다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단 한순간도 제 인생에서 돈이 가족보다 앞서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을 진정으로 미워하지 않기로 했고 앞으로 굳이 상종도 안 하기로 했죠. 여보, 난 그거 땅 우리 거가 되든 말든 크게 관심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자. 제 허탈한 미소를 본 남편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그 후로 전 무사히 아들을 출산했고요. 손자만 가득한 친정과 드디어 손자를 맞이한 시댁의 반응이 천지 차이라서 비교를 하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부에게 그 재산이 정말로 떨어졌는진 비밀입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금전적인 걱정을 하지 않고 여유롭고 풍족하게 아주 잘 살아왔던 것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늦은 결혼, 늦은 출산. 그렇지만 무엇 하나 뒤떨어진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